이제 우리 사우디는 한국과 혈맹 관계임을 밝힙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걸린 수십조 원의 위약금을 깨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이례적이라고 불릴 만한데요. 이 사건의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때문에 망할 뻔했다며 한국에게 엄청난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5시 네옴시티 중앙 제어실에 빨간 경보등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밀라 공주의 개인 보좌관인 저는 급히 울린 호출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옴시티 7구역의 스마트 교통 허브에서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연결된 고속열차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이었죠.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침하된 지역의 면적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였고 그 위에 건설된 첨단 교통시설들이 모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교통 허브가 네옴시티 전체 구역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여긴 한국이 맡았던 구간이라는 기억이 얼핏 스쳐 지나갔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 도시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던 투명한 교통 허브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건물 내부의 홀로그램 안내판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바닥이 갈라진 틈 사이로 지하시설의 철골 구조물들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팀과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특히 지하 3층까지 연결된 자기부상 열차 시설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해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3시간 만에 공영방송에서 속보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한국 업체의 설계 오류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술진의 사막 환경 적응 실패를 지적하며 중동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신흥 기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죠. 마치 누군가 이 기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집안 침하가 일어나자마자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이 리야드에 전해지자 왕궁은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왕세자는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네옴 프로젝트 관련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이 급히 소환되었어요. 국토개발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왕궁 대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이런 기술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외교부 차관까지 급히 호출되었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밀라 공주의 측근으로서 이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한국 업체를 처음으로 네옴 프로젝트에 추천했던 것이 바로 아밀라 공주였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공주가 카이스트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술진의 능력을 신뢰한다며 적극 추천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집안 공학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했던 공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해외 언론의 보도가 사우디 전체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한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왕실의 위신이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알파야드 장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비판적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국토개발부 장관은 네옴시티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까지 발을 빼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미 몇몇 유럽 투자 펀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비공식 정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밀라 공주가 그토록 신뢰했던 한국 기술이 이렇게 도마에 오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현재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도시계획 학회에 참석 중이라 이 급박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한국 측 책임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이는 곧 아밀라 공주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베를린에서 급히 귀국한 아밀라 공주가 왕궁에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18시간 후였습니다. 공주의 첫 번째 지시는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모든 설계 도면과 시공 기록을 즉시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주의 명령에 따라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모든 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에 사용된 도면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변경 사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집안 보강 시스템 부분에서 원래 한국팀이 제안한 설계와 완전히 다른 공법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변경된 설계 파일에 한국 기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중국 기술 모듈의 코드명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이 파일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즉시 한국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 기술진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실제로 작업한 설계도와 현장에서 발견된 도면을 비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제출한 원본 설계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중국 기술 모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한국팀에서 보내온 긴급 보고서에는 구조 붕괴 직전 48시간 동안 그들이 수행한 긴급 보강 작업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집안 데이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보강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긴급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 규모가 현재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팀의 명확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해당 구역의 구조 설계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최초 기본 설계는 프랑스와 중국 합작팀이 담당했고 한국팀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과 AI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맡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침하가 발생한 7구역의 구조적 설계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초기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주와 함께 밤늦게까지 수백 페이지의 계약 문서를 뒤져가며 실제 업무 분담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한국팀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7구역 교통 허브의 기본 구조 설계는 확실히 프랑스의 부이그 건설과 중국의 차이나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담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국 합작팀의 설계 작업이 완료된 후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의 지시로 추가적인 스마트 시스템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원래 구조 설계에 상당한 변경이 가해졌고 특히 지하시설의 지지 구조물 배치가 대폭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설계 변경 사항이 한국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원래 프랑스 중국팀이 설계한 구조적 기반 위에서 자신들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조적 문제를 예상하고 긴급 보강 작업을 실시한 것은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전문적 판단이었던 셈이었죠. 아밀라 공주는 한국팀과의 추가 화상회의를 통해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파견된 김민승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발견한 구조적 이상 징후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집안 센서 데이터가 설계 기준치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 긴급 보강제 투입 과정, 그리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승은 특히 중국 기술 모듈이 포함된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 전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어요. 만약 이런 중요한 변경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스마트 시스템 설계도 그에 맞춰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결정적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구조 붕괴 이후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집안 침하의 직접적 원인이 중국 기술 모듈의 하중 계산 오류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팀이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해결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밀라 공주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주의 지시에 따라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모든 공식 문서와 보고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명백한 문서 조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배포된 초기 사고 보고서였어요. 이 보고서에는 한국팀의 설계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각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불과 2시간 만에 이렇게 상세한 원인 분석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죠. 더욱이 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적 분석 내용들은 최소 며칠간의 현장 조사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즉시 이 보고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IT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보고서의 실제 작성 시각은 사고 발생 이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한국팀을 책임지게 만들 보고서를 준비해두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배포한 것이었죠. 문서 조작의 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제공된 자료들을 역추적해보니 모두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었어요. 그 소스는 다름 아닌 사우디 정보통신부였어요. 정보통신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보냈다는 게 너무 이상했고 저는 공주와 함께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리야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업무차 지나가던 중 알파야드가 동양인 남성 몇 명과 은밀한 회동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다행히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알파야드는 중국 바이두의 중동 담당 임원들과 네옴시티의 스마트 트래픽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계약이 이미 비밀리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는 들을 수 없는 거리였고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파야드는 중국 측 인사 중 한 명으로부터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그 봉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그의 모습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문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동이 끝난 후 알파야드는 그 서류를 가지고 곧바로 정보통신부 청사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아밀라 공주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우리가 직접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알파야드의 사무실에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공주는 알파야드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별도 사무실에 주목했어요. 며칠간의 관찰 결과 알파야드의 비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항상 일찍 퇴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주의 왕실 신분을 이용하면 비서 사무실에 접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비서가 퇴근한 후 저는 아밀라 공주와 함께 조심스럽게 비서 사무실로 향했어요. 공주는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비들도 공주의 출입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안에서 우리는 알파야드가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의 책상 서랍과 파일, 캐비넷을 조심스럽게 뒤져보니 잠금 장치가 된 특별한 서류함이 있었어요. 우선은 몰래 그 서류함을 가지고 나와 카이스트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에게 이 서류함을 풀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공주에게 간단한 공학 공식을 알려주었고 순식간에 서류함의 보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서류함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바이두와 차이나 컨스트럭션이 공동으로 작성한 네옴시티 스마트 트래픽 솔루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어요. 계약의 핵심은 네옴시티의 모든 교통 데이터와 시민 이동 패턴을 중국의 AI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도시 전체의 통제권을 사실상 중국에 넘겨주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옴시티의 모든 센서 네트워크와 통신 인프라 그리고 AI 제어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중국 본토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데이터 주권 조항이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중국 측이 30년간 네옴시티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디지털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밀라 공주는 계약서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중대한 계약이 왕실의 승인 없이 알파야드의 독단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파야드의 서명과 함께 왕세자의 전권 위임을 받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왕세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알파야드가 기술적 복잡성을 이유로 세부 사항을 숨기고 포괄적 승인만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저는 공주와 함께 이 계약서를 복사해서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리고 다시 몰래 서류함을 가져다 놓았죠. 아마도 알파야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의 존재는 중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선호했고 특히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김민승을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알파야드의 계획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국가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AI 제어망이 완전히 구축되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체의 스마트 인프라가 사실상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는 사우디 비전이 추구하는 기술적 자립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왕실 고위층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파야드는 기술적 전문성을 방패막이로 삼아 대부분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려왔고 심지어 한국팀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계획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어요. 구조 붕괴 사고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알파야드에게는 오히려 한국팀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셈입니다. 공주는 직접 현장에 가봐야겠다며 다음날 새벽 직접 네옴시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공주를 수행해 무너진 교통 허브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공주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모를 쓰고 붕괴된 구조물 사이를 신중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움직임에서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정밀한 조사 의도가 엿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주가 집안 치마 지점의 토양 샘플을 직접 채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배운 지질 분석 기법을 활용해 토양의 밀도와 수분 함량을 현장에서 간이 측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주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치마가 발생한 지점의 토양 구성이 원래 지질 조사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죠. 현장 조사를 마친 공주는 함께 온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외국인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주가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 구조 붕괴는 한국팀이 한 일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엔지니어들의 긴급 대응이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공주의 이런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온 기술자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민승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왕실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밀라 공주의 현장 발언이 리야드에 전해지자 왕세자를 비롯한 고위층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왕세자는 공주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알파야드는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파야드는 왕세자에게 아밀라 공주가 한국 유학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고고했어요. 객관적인 조사보다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왕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왕세자의 마음이 서서히 공주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왕국 내부의 분위기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어요. 평소 아밀라 공주를 신뢰하고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던 왕세자였지만 이번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제적 신뢰도 문제가 왕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우디와 협력해온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데 이들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 붕괴 사고로 인한 책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왕세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게 복구 방안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한국팀과 중국팀 모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밀라 공주와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며 두 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제안서는 김민승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제목부터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과장된 표현 없이 단순하게 복구 및 리디자인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제안서의 핵심은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우디 현지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팀은 무엇보다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설계 과정을 사우디 측과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예산 역시 기존 계획 대비 20% 증액 수준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김민승은 제안서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반면 중국팀의 제안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두와 차이나 컨스트럭션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제안서는 처음부터 기존 구조물의 완전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현재의 네옴시티 7구역은 구조적 결함이 너무 심각해서 부분적 보수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중국팀이 제시한 대안은 신도시 재설계였어요. 기존 계획보다 5배 큰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첨단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모든 핵심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팀이 은밀하게 왕실 고위 인사들에게 제안한 추가 조건들이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비공식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측은 네옴시티 운영권의 상당 부분을 30년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 운영권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내 모든 데이터 수집과 분석 권한과 교통 시스템의 완전한 통제권,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 패턴과 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아밀라 공주와 함께 이 두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팀은 사우디의 자립성과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팀은 장기적 종속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한국의 김민승은 제안서에서 모든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향후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했어요. 심지어 한국 내 연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팀의 제안서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죠. 아밀라 공주는 이런 차이점들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중국 측에 호의적이었어요.
특히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는 중국 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사우디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알파야드는 왕세자에게 중국의 제안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네옴시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득했어요. 5배 증액된 예산도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의 제안은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절하했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중국 측이 제시한 향후 네옴 운영권 제안이 일부 고위 관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점이었습니다. 30년간의 안정적 운영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의 도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밀라 공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공주의 지시로 왕국 내부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가 중국 업체들과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개인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죠. 왕국 내부의 정보통 중 한 명이 제게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파야드가 최근 몇 주 동안 리야드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중국 바이두의 중동 담당 부사장과 여러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모두 공식 일정에는 기록되지 않은 채 극비리에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런 만남들 이후 알파야드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던 그가 갑자기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해외여행 빈도도 크게 늘어났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아들이 갑자기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로 전학을 간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주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알파야드와 중국 측 사이에는 단순한 뇌물 수수를 넘어선 장기적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었어요. 중국 측은 알파야드에게 네옴시티 프로젝트 완료 후 중국 내 고위직 제안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한국팀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조용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인 기술자들 사이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구조 전문가는 동료들에게 한국팀의 긴급 대응이 없었다면 도시 절반이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프랑스 부이그 건설에서 파견된 현장 감독관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구조 붕괴 당시 김민승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집안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추가 붕괴를 막은 것은 정말 전문가다운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장 증언들은 한국팀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동시에 중국팀과 알파야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아밀라 공주와 함께 이런 증언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주는 이런 객관적 증거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아밀라 공주가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왕실 내부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왕실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옴 프로젝트 관련 모든 공식 문서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공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알파야드가 왕실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비밀 계약들이었어요. 이 계약들은 모두 중국 업체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규모와 내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바이두와 체결한 데이터 관리 계약은 사우디의 국가적 정보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어요. 이 계약에 따르면 네옴시티의 모든 센서 데이터, 시민 이동 정보, 그리고 각종 생활 패턴 데이터가 중국 본토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AI 분석을 통한 도시 효율성 개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 시민들의 모든 정보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터 수집이 네옴시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계약서에는
향후 사우디 전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사우디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보였어요. 아밀라 공주는 이런 발견들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 주권이 걸린 사안이었거든요. 공주는 즉시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왕세자에게 보고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알파야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세자와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이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득해왔거든요. 특히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워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온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알파야드는 아밀라 공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한국팀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 공주가 감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아밀라 공주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공주의 노력이 오히려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밀라 공주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주와 함께 왕실 데이터 저장소의 최고 보안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공주의 특별한 권한 덕분에 일반적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 극비 문서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중국 업체들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이두가 작성한 장기 기술 독점한 초안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은 내부 기획서였지만 중국 측의 진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문서 제목부터가 섬뜩했습니다. 사우디 디지털 생태계 완전 통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통제권의 완전한 이양이었어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모든 스마트시티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모든 기능과 서비스가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죠. 두 번째 조건은 30년간의 스마트 교통 독점권이었습니다. 사우디 전역의 교통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개인 이동 수단까지 모든 것을 중국의 AI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우디 국민들의 모든 이동이 중국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사우디 내 기술 캠퍼스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정보 수집 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육과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의 모든 기술적 정보와 산업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기지 역할을 할 것이 명백했어요. 아밀라 공주는 이 문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우디의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계획이 알파야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서에는 알파야드와의 협력 방안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알파야드를 통해 왕실 고위층을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을 수립해 놓았어요. 특히 한국과 같은 경쟁 기술 업체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주와 함께 이 문서를 분석하면서 한국팀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어요. 중국 측은 처음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작업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구조 붕괴 사고는 이런 계획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문서에는 한국 기술의 장점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과 투명한 협력 방식이 중국의 장기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사우디의 기술적 자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종속화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밀라 공주가 떠올린 것은 김민승이었습니다. 공주는 김민승이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카이스트 출신으로서
자신과 비슷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더욱이 김민승은 현장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중국 시스템에 숨겨진 기능들을 찾아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의 첫 번째 만남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공주는 왕궁 내의 비공식 회의실에서 김민승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승은 공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공주 역시 김민승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빠르게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주가 카이스트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민승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특히 공주가 도시기후공학 전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전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김민승은 공주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술적 진실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주는 김민승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장기 독점 계획과 알파야드의 배신, 그리고 네옴시티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김민승은 이런 정보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느꼈던 여러 의구심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김민승은 공주에게 자신도 네옴시티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들을 여러 번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중국이 설치한 통합 센서 네트워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 전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일반적인 통신처럼 보였지만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과 빈도가 비정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네옴시티 시스템 내부의 백도어 존재 여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위험했어요. 만약 중국 측이나 알파야드에게 발각된다면 심각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김민승은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도구는 시스템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던 시절 개발한 것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매우 고도화된 기술이었죠. 분석 작업은 밤새 진행되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김민승과 함께 네옴시티 중앙 제어실에서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민승이 더 깊은 레벨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중국산 통합 센서 네트워크에 숨겨진 이중 통신 체계였어요. 공식적인 데이터 전송 라인과는 별도로 암호화된 비밀 채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네옴시티의 모든 센서 데이터가 중국 본토의 서버로 실시간 복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승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원격 제어 모듈을 찾아냈어요. 이 모듈은 외부에서의 명령을 받아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 시스템, 전력 공급망, 통신 네트워크, 심지어 물 공급 시설까지 모든 것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이런 발견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중국은 언제든지 네옴시티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김민승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이 백도어들이 언제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시스템 설치 초기부터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우디의 도시 인프라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백도어들이 완전히 은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김민승의 특별한 분석 도구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은 이런 발견들을 상세한 기술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백도어의 구체적인 위치와 작동 원리,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이 네옴시티를 통해
사우디 전체의 스마트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경로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밀라 공주는 왕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알파야드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직접적인 대결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이 확보한 기술적 증거들이 점차 왕궁 내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신중하게 정보를 유포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우선 왕세자와 가까운 몇몇 고위 관료들에게 은밀하게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중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접근했죠.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왕세자는 네옴시티 구조 붕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청문회에는 한국팀, 중국팀, 그리고 프랑스팀 모두가 참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왕궁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밀라 공주의 수행원으로 회의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비롯한 핵심 왕실 인사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세 국가의 기술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국제법정을 연상시켰어요. 청문회는 왕세자의 엄숙한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왕세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사우디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에게 완전한 투명성과 정직함을 요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중국 팀이었어요. 바이두의 중동 담당 부사장과 차이나 컨스트럭션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우리는 왕실과의 계약 조건만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발언했어요. 그들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나 집안 공학은 다른 팀의 담당 영역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더욱이 모든 기술적 결정은 사우디 측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팀이 알파야드와의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이는 사실상 알파야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팀의 차례였습니다. 김민승이 대표로 나서서 한국팀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김민승은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한국팀이 구조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김민승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구조 붕괴 직전 48시간 동안 한국팀이 수행한 긴급 보강 작업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집안 센서 데이터가 이상 수치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응급 조치를 취한 과정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된 자료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민승이 제시한 긴급 패치 로그였어요. 이 로그에는 한국팀이 구조적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시스템을 안전 모드로 전환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붕괴 규모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컸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어요. 김민승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몇몇 고위 관료들의 표정에서도 변화가 읽혔어요. 특히 김민승이 제시한 기술적 증거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보통신부 장관 알파야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세자는 즉시 알파야드에게 자리에 머물 것을 명령했지만 알파야드는 급한 국정 업무가 있다며 퇴석을 요청했어요. 이 순간 아밀라 공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공주는 왕세자에게 알파야드의 퇴석을 허가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거든요. 아밀라 공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알파야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바이두와 체결한 비밀 계약에 대해
왕세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사우디 시민들의 모든 데이터가 중국 본토로 전송되는 조항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질문이 나오자 알파야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아밀라 공주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왕세자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알파야드가 중국과 체결한 비밀 계약서 사본과 네옴시티 시스템의 백도어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몇 분 후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왕세자는 알파야드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알파야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결국 그는 급히 회의실을 도망쳐 나가며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이미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알파야드가 청문회장을 급히 빠져나간 후 왕궁 안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세자는 그간 충직하게 믿었던 알파야드로부터 받은 배신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건 따로 있었죠. 알파야드 같은 고위 관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몰락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였거든요. 과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보통신부 청사에서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직원들이 야간에 출입하고 있었고, 특히 알파야드의 측근들이 대량의 서류와 전자기기들을 반출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알파야드 본인의 행방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그는 자신의 관저로 돌아가지 않았고 공식적인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왕궁 경호실에서는 즉시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파야드가 리야드 시내의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망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측과 함께 어떤 계획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왕궁 정보부에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알파야드는 현 정부가 무능하다며 내부 쿠데타를 시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기존 네트워크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왕세자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세자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알파야드의 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네옴시티의 시스템 마비 위험도 고려해야 했어요. 게다가 함부로 중국 대사관에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이 설치한 백도어를 통해 언제든 도시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왕세자가 내린 결정은 예상외였습니다. 그는 아밀라 공주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공주의 기술적 전문성과 한국 팀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서 이 위기를 해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주에게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임시 총괄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즉시 김민승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의 AI 통제 네트워크를 긴급히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옴시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김민승은 단계적 차단 방식을 제안했어요. 우선 가장 위험한 백도어들부터 순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한국 기술진들이 개발한 임시 제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중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작업은 그날 밤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은 네옴시티 중앙 제어실에서 밤샘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지원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공주와 김민승이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기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백도어 차단 작업이 시작되자
즉시 반발이 있었어요. 중국 본토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승이 준비한 방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AI 통제 시스템의 핵심 모듈을 차단할 때였습니다. 이 모듈은 네옴시티의 모든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카이스트에서 배운 시스템 공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안전한 차단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새벽 5시경 마침내 모든 주요 백도어의 차단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아밀라 공주는 네옴시티가 이제 중국의 원격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민승이 개발한 임시 제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도시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알파야드와 중국 측의 반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은 더욱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했어요. 특히 알파야드가 시도할 수 있는 내부 쿠데타에 대비해서 네옴시티의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했습니다. 왕세자는 공주의 성공적인 작업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아밀라 공주와 김민승이 중국의 백도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지 사흘 후 네옴시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주와 함께 중앙 제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도시 곳곳에서 오작동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교통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네옴시티 구역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무작위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패턴 없이 빨간불과 초록불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교통 체증이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평소 10분이면 지날 수 있는 구간이 1시간 넘게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도시 조명 시스템은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들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아예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특히 지하 쇼핑몰과 지하철역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조명 오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했어요. 네옴시티의 미래적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즉시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 분석 결과 중국 측에서 원격으로 남아있는 일부 제어 권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오작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우리가 주요 백도어들은 차단했지만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소형 악성 코드들이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이런 공격이 직접적인 시스템 파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불편 증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치명적인 손상은 주지 않으면서도 네옴시티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한편 이런 혼란 상황을 틈타 해외 언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언론에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 오작동은 한국팀이 중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교체 작업을 시도한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CNN과 알자지라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미숙함이 네옴시티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언론 공세는 왕국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중국 시스템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왕세자에게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네옴시티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김민승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밀라 공주에게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중국 측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정말로 강력한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소규모 방해 공작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민승의 제안은 과감했어요. 중국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아예 한국 기술진들이 수동으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동화된 AI 제어 대신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도시를 운영하면 악성 코드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김민승은 한국에서 추가 기술진을 긴급 파견 요청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네옴시티의 모든 핵심 시스템을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자는 것이었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김민승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어요. 공주는 왕세자에게 한국팀의 수동 제어 방식이 일시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죠. 그날부터 네옴시티 중앙제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한국에서 급파된 2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시스템을 감시하며 수동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신호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확인하며 수동으로 조정했고 냉방 시스템도 각 건물의 온도를 직접 체크하며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AI가 놓치던 세부적인 조정들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졌고 건물 내 온도도 더 쾌적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수동 제어 시스템에는 해킹할 수 있는 디지털 연결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민승과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네옴시티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수동 제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왕세자는 아밀라 공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세자가 공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주의 한국 편향을 우려했던 왕세자였지만 이제는 그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공주에게 표한 감사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아밀라 공주가 사우디의 디지털 주권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공주의 용기 있는 조사와 행동이 없었다면 사우디 전체가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뻔했다고 말했죠. 이런 인정은 공주에게 더 큰 책임감과 동시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왕세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우디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알자지라와 BBC에서 동시에 방송된 특별 인터뷰에서 왕세자는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왕세자는 사우디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국가라고 선언했어요. 기술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지 외국의 지배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네옴시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첨단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자주성과 투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는 또한 앞으로 사우디가 추구할 기술 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사우디가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과 같은 기술 협력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미였어요. 이런 왕세자의 공개적 선언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주목했어요. 아랍과 카타르 같은 이웃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 종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의 사례가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인터뷰 이후 아밀라 공주는 김민승과 함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동 제어 시스템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거든요. 네옴시티가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AI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했어요. 김민승이 제안한 것은 서울형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한국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도시 관리 시스템을 네옴시티에 맞게 맞춤화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주요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소스 코드와 운영 노하우를 사우디에 제공하고 사우디 기술진들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약속했어요. 김민승은 이것이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밀라 공주는 이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감시 최소화 원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형 시스템은
도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중국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철학이었어요. 공주는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왕세자에게 네옴시티 운영권 재협상을 건의했습니다. 기존의 다국적 복잡한 구조 대신 사우디가 주도하고 한국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사우디의 완전한 기술적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세자는 공주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는 즉시 기존 계약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체결된 모든 협정들을 무효화하고 알파야드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들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전체적인 기술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세자는 앞으로 모든 기술 도입 계약에서 투명성과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사우디 자체 기술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승은 이런 변화를 보며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새로운 협력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델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아밀라 공주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기술 철학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실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